이번 주에는 인체의 뿌리가 되는 장 건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청, 뇌청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장이 맑으면 뇌도 맑다라는 뜻입니다. 장을 우리 인체의 제2의 뇌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 관리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3강에서는 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장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후군 중에 하나인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유산균과 그리고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어떻게 우리 장에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입니다. 장이라고 하면 식도부터 항문까지를 말을 합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는 약 8m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 중에서 소장이 한 6m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장은 위장과 소장, 대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장 길이가 서양인의 장 길이보다 한 80cm 정도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형을 보시면 동양인은 신장 대비 상체가 조금 긴 편이죠. 반면에 서양인은 신장 대비 하체가 깁니다. 이게 바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보시면 채식동물과 육식동물 중에서 채식동물이 장 길이가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어쩌면 식단이 채식 위주의 식단이 장 구조상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바로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음식물을 섭취해서 항문으로 대변으로 배출되기까지는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콩이 발효되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장에서 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잘 발효가 돼서 좋은 영양소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장의 각각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입니다. 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분해가 되고 살균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나 단백질이 소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와 위산이 분비가 돼서 단백질을 잘 소화되도록 하는 곳입니다. 위에서 1차 소화가 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넘어옵니다. 소장 입구에서 또 소화효소가 나와서 음식물이 더 작은 분자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분자로 분해가 돼야지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게 잘라진 음식물들은 소장 안쪽 점막에 있는 육모라고 하는 표면 돌기를 통해서 혈액 내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가 된 나머지는 대장으로 보내집니다. 대장에서는 영양소로 흡수된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들을 최종적으로 분해하고 처리하고 또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영양소가 남아있으면 그 영양소 일부를 재흡수하고 또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대장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염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서는 대장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잘 배출하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라는 건 뭔가 샌다라는 뜻이죠. 손상된 장 점막에 독소가 침투해서 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되고 그것들이 각 오장육부와 세포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왼쪽 점막을 보시면 점막 사이에 틈이 없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덜 된 큰 입자들이나 독소나 병원균들이 장 안에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오른쪽 점막을 보시면 약간 붉게 점막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장 점막 사이사이가 틈이 벌어져 있죠. 틈 사이로 혈액으로 들어가선 안 될 소화가 덜 된 입자나 독소 그리고 병원균들이 혈액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 내에 들어가서 혈액을 탁하게 하고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은 장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요즘에는 피부병이라든가 또 아토피 같은 그런 병들이 원인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건강해야 될 장 점막이 왜 손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글루텐이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합성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죠.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그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장 점막을 위해서는 좋으시겠죠. 두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자, 인스턴트 식품은 아시겠지만 자연 음식이 아니라 영양소가 별로 없고 오히려 장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담즙산을 또 많이 분비를 합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이 담즙산들이 대장으로 가서 또 대장 점막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장 점막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백식품, 하얀 식품이죠. 백미라든가 흰 밀가루, 흰 설탕, 그리고 과도한 육류 섭취, 그리고 음주, 이런 것들도 다 장 점막을 손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식단에서 참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점막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약과 항생제, 그리고 농약, 그리고 GMO,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돼서 장 점막을 자극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약은 되도록이면 적게, 이왕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항생제도 요즘은 근데 엄마들이 다들 항생제는 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도 되도록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를 드실 때도 농약을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GMO 식단은 이왕이면 멀리 하시는 게 장을 위해서도, 장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식단에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항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유익균의 활동을 또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이로운 유익균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장 점막이 손상을 받고 자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이유들을 알고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산균입니다. 우리 장에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균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유해균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균입니다. 그리고 중간균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간균은 우리 장의 상태에 따라서 기회주의자처럼 때로는 유익균처럼 행동하고 또 때로는 유해균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좀 우세하다 싶으면 유익균의 역할을 하고요. 유해균이 좀 우세하다 싶으면 이 대장균이 유해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을 항상 유익균이 풍부하게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효라는 건 똑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좋은 영양소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부패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지만 우리 몸에서는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장 안에서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발효가 돼서 좋은 영양소가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패가 돼서 독소가 나오는 게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발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익균이고요. 부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해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은 유익균을 통해서 발효가 돼야지 좋은 영양소가 나와서 그 영양소들이 우리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균이 꼭 필요하고, 유익균을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장이라면 이 정도 비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균이 한 30%, 그리고 유해균이 5 내지 10%, 중간균이 60에서 65%를 차지하면 건강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 이 대표적인 유산균, 우리가 다 유산균은 하나 정도씩은 다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유산균이 우리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장작용입니다.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내에 유익균들이 증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유해균들은 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장의 유익균들이 높아지면 우리 면역력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면역도 좋아지고 따라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산균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대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노폐물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다면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이 잘 나와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울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잠도 잘 잘 수 있는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유산균은 또 우리 몸에서 장의 염증도 찾아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장 건강에는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에 유산균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부패가 아닌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그 좋은 영양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점막을 통해서 장으로 흡수가 되고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에서는 이 좋은 영양소들을 각각에 있는 세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좋은 영양소를 먹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의 조직도 건강해지고 각각의 기관도 건강해지고 결국엔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인 겁니다.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유익균을 증식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현미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유익균은 채식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유해균은 고단백과 육류 단백을 좋아합니다. 유익균을 증식시키려면 고기 단백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자, 발효를 할 때 우리가 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장은 따뜻하게 관리해야지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은 따뜻한 환경에서 증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찬물, 찬 음료, 탄산음료, 그리고 맥주, 우리가 차게 먹는 물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열요법,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장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체 운동, 스쿼트라든가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하시면 장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요법, 식사는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장 건강에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일 때 유익균이 증식을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그거에 반하는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고자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들이 안타깝게도 유익균의 증식을 막아주고 활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명상 같은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유산균,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산균을 다들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도달성입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존율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코팅 기술을 이용해서 장이 위에서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코팅 기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팅 기술도 막상 작용해야 하는 대장에서는 코팅이 제대로 풀려야 되는데 그렇게 풀리지 못하고 그냥 대번과 함께 사라지는 유산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산과 담즙산을 이기고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유산균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 부착성입니다. 장 점막에 유산균이 잘 부착을 해서 그 안에서 잘 증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유산균은 장에 부착할 때 그 자리에 유해균이 붙어 있으면 그 유해균을 떼내고 그 자리에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선택하는 기준에 장 부착성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 증식성입니다. 유산균은 생명이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장 안에서 또 증식을 합니다. 장에서 잘 증식할 수 있는지 그런 유산균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 균수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몇 마리가 들어있는가, 몇백억 마리가 들어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균주가, 어떤 기능을 하는 균주가, 어떤 종류의 균주가 들어있는지가 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똘똘한 균주 들어있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유산균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식이 먹을 수 있는 섬유를 말합니다. 식이섬유는 일종의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인 당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려면 그 당들이 다 분해가 돼야 되는데 식이섬유는 당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유산균이 또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유산균이 잘 증식이 되려면 식이섬유를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죠. 자,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습니다.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이고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입니다. 주로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이야기하고 곡류 같은 것들을 불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봅시다. 자,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수분과 찌꺼기를 흡수하고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이 수분과 찌꺼기를 흡수해서 자기의 몸을 부풀려서 팽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팽창된 식이섬유가 장을 통해서 배출될 때 장벽에 있는 찌꺼기들도 같이 쓸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장 청소부인 셈이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잘 챙겨서 드시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장을 좀 깨끗이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이섬유를 드시면 당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드시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포만감이 좀 유지가 됩니다. 포만감이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식욕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욕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를 꼭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식이섬유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몸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들은 장에서 담즙산과 만나서 대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다 보면 거기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장 점막을 통해서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배출돼야 될 콜레스테롤이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통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신다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4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환경호르몬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